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 클래식 어디까지 들어봤니를 여러분과 함께 수업하게 된 최혜살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과 어떤 클래식에 대해서 알아볼지 한번 같이 시작을 해볼게요. 자, 오늘은 시대별 작곡가들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모차르트, 베토벤 이 정도는 우리가 책에서든 어디서든 많이 접해봤을 텐데요. 그것을 우리 한번 시대적으로 작곡가들의 어떤 특징이 있고 그들의 음악은 어떤 것인지 한번 쌤이랑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크 시대부터 갈 건데요. 자, 모음곡과 협주곡이 주로 이른 바로크 시대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랑 한번 바로크 음악을 시작해 볼게요. 1650년부터 1750년까지를 이르는 시대입니다. 자, 이 시대에는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바흐, 핸델, 비발디, 바헬렐, 텔레만 등 이런 작곡가들이 주요 작곡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시기 때는요, 유럽 전반이 절대 군주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음악의 중심도 자연히 교회에서 발생을 하게 됐는데요. 교회에서 그 이후 궁정이나 귀족으로 이렇게 옮겨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교회 선법이 조금 약해지기 시작했고, 장조와 단조의 성격이 뚜렷해졌어요. 교회 음악이 이제 지나서 궁정과 귀족으로 왔기 때문에 확실한 이제 음악의 표현이 조금 더 가미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성음악과 화성법이 발전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교회에서 이제 귀족과 궁정으로 옮겨짐으로 통해서 이제 음악의 발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자, 이때에 기악도 성악에서요, 독립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페라, 오라토리오 등 이런 여러 가지들이 나타나서 오늘날 서양 음악의 기초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바로크 시대는 우리에게 가장 잘 만들어진 기초 같은 시대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이 시대에는요, 특히나 바흐와 핸델 이 두 작곡가가 아주 큰 활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같이 선생님이랑 보겠습니다. 자, 바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독일에서 태어났고요. 음악의 아버지라고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사진에 보듯이 이 사람이 바흐입니다. 자, 바흐는요, 핸델과 함께 바로크 음악의 정점을 찍은 독일 최대의 작곡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대위법 음악을 완성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평온함과 행복을 표현하고 신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그의 부드러운 음정들과 음악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한번 음악을 한번 들어보면서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 곡은요,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3번 1악장입니다. 자, 이 곡은요, 일반적으로 뭐 트럼펫, 오보에, 플룻, 바이올린으로 이루어진 사중주와는 좀 다르게요, 관이 아닌 현악기로 줄을 이루어서 한다는 것이 조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현악기로만 연주되는 건데요, 6개의 협주곡 중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연주되는 협주곡이라고 합니다.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가 모두 3부분으로 나뉘어 그룹을 이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콘트라바스와 챔발로가 거기에 함께 반주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도 편성도 적고요. 2개의 악장이지만요, 바흐가 나타내려고 했던 바로크의 음악에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음악이라고 합니다.
뭐냐면 맨 처음에 바이올린으로 줄을 이루었다가요 다른 악기들이 점차적으로 들어오면서 같이 이어져서 가는 특징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들으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핸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핸델은요, 독일에서 영국으로 귀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음악의 어원이라고 많이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진에 보이듯이 핸델의 모습이고요. 핸델의 메시아의 한 부분에 할렐루야라는 악보의 또 한 부분을 선생님이 또 여러분들께 보여주려고 들고 왔습니다. 자, 우리가 그럼 핸델에 대해서 조금 볼까요? 자, 핸델은요, 당시 사용되던 모든 양식을 음악을 작곡하는 데 썼는데요. 그의 음악적인 가락과 정리된 화성이요, 장대하고도 숭고한 그런 음악을 표현하기에 너무나 적합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특히 종교 음악의 대가로서요, 공헌한 업적은요 정말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음악에 대해서는 핸델이 정말 큰 공헌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는데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핸델의 음악을 한번 들어볼 거예요. 핸델 왕궁의 불꽃놀이 서곡을 들어볼 건데요. 자, 이 불꽃놀이는요, 사실 이렇게 우리가 어디서 정해져서 하던 것이 아니라 행사 음악이었다고 합니다. 이 행사 음악은요, 애초에 콘서트홀에서는 연주를 하려고 만들어진 곡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행사에 쓰여지기 위해서, 행사에 흥을 더하고 그 다음에 행사의 그런 분위기를 더 만들기 위해서 작곡되어진 곡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곡을 조금 더 들어보면서요,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음악의 처음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나요? 조금 웅장하고 성대한 느낌이 느껴지진 않나요? 자, 이 곡은요, 영국의 왕 조지 2세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그런 행사 때 봄에 쓰이기 위해서 작곡되어진 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런던의 그린파크에서 성대한 불꽃 축제를 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행사에서 핸델은 음악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곡을 작곡을 하게 됐는데요. 왕의 불꽃놀이 이 곡은요, 식전 행사 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행사 때 그러면 전쟁을 이긴 것을 축하하고 승리를 같이 느끼기 위해서 모인 자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죠? 그렇기 때문에 핸델은 많은 악기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관악기부터 타악기, 그래서 많은 악기들이 한번 사용했는데요. 조금 더 들어보면서 한번 더 느껴볼게요. 자, 불꽃놀이의 한 장면이 막 상상되지 않나요? 자, 이것은요, 핸델은 연주될 때 초연 때요, 오보에, 파고, 호른, 트럼펫 등 54개의 관악기와 3대의 팀파니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규모의 엄청난 소리들이 들렸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대규모로 행사를 위해서 지어진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핸델의 곡이다 하면 종교음악을 많이 생각하는데, 선생님이 이런 특이한 곡도 있고 이런 또 다른 느낌의 곡도 있다는 것을 또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걸 들고 왔는데요. 자, 100명의 사람이 동원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동원된 이것을 보면서 이때의 분위기는 어땠을까, 이때의 이 기념 축하의 무대는 어땠을까, 되게 상상이 되지 않나요? 자, 그럼 조금 더 마지막까지 좀 더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자, 지금 우리는 바로크 시대의 작곡가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바흐, 핸델, 이어서 비발디를 알아볼 건데요. 비발디는요, 이탈리아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비발디는요,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곡이 무엇일까요? 사계라는 곡이죠. 이 곡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하철, 행선지를 알려주는 그런 음악에도 많이 쓰이고요. 우리가 TV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음악들, 사람들이 또 많이 사랑하는 음악 중에 하나죠. 그 사계를 지은 비발디입니다. 자, 여러분들, 비발디는요, 협주곡, 조화의 영감과 바이올린과 관악을 합친 사계, 그리고 100여 곡이 넘는 기악 협주곡을 작곡한 작곡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때까지는 바흐, 핸델, 비발디 이렇게 세 명의 작곡가들을 보았고요. 자, 그러면 우리 고전주의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1750년에서 1820년 고전주의 음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고전주의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이렇게 이 정도의 작곡가들이 활발히 활동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18세기 중엽부터 19세기 초까지 오스트리아 빈을 중심으로 많이 활발히 활동을 했다는 음악입니다. 자, 바로크 시대가 끝나고요. 유럽에는 새로운 음악의 양식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왕의 귀족들이요, 교황의 권위에 도전하면서 음악이 변한 시대가 바로크라면, 고전주의는 많은 재산과 지식을 가진 중산층과 왕족, 귀족층이 도전하여 힘을 얻은 시기라고 합니다. 중산층이 들고 일어서면서요, 자연스럽게 일반 사람들, 중산층 일반 사람들도 음악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점점점 재미있는 요소들을 많이 찾게 되겠죠. 그래서 딱딱하지 않고 흥미롭게 얘기를 볼 수 있는 오페라가 유행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자, 고전파 음악의 특징은요, 이제 음악을 막 듣기 시작한, 이제 너무 음악이 재밌어지기 시작한 중산층에게요, 음악에 대한 흥미를 더욱더 갖게 하고 가까이 다가가게 했던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흥미를 더 끌어내기 위해서 새로운 음색과 다양한 다이나믹의 사용, 소리의 예술적인 구성을 통하여서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짧은 시간의 고전주의 음악 기간이, 이 짧은 기간이었지만 오페라, 협주곡, 현악, 사중주, 특히 교향곡 등 많은 음악 양식이 확립된 그 시기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어떤 이 고전주의의 시대 때 어떤 작곡가가 있었는지 한번 또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하이든, 자, 오스트리아 사람이고요. 교향곡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교향곡이 많이 작곡된 시기라고 했었죠. 그에 맞게 하이든은 교향곡의 아버지입니다. 소나타 형식과 교향곡의 형식, 실내악 등 고전 음악을 확립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관연하게 악기 편성을 체계화했다는 사람입니다. 정리를 잘 했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한 하이든을 좀 더 알아볼게요. 자, 하이든은요, 음악을 좋아하는 에르테르 하지 백작의 궁정 안에서 음악을 책임을 졌다고 합니다. 30년가량을 일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온종일 이 하이든은 음악만 연구하기에 너무나 적합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음악만 연구하고 음악을 작곡하고 음악과 함께 살았는데요. 어떻게 보면 다른 작곡가들, 조금 어두운 스토리를 가진 작곡가들에 비해서 하이든의 음악을 들으면요, 좀 밝은 느낌의 음악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음악을 작곡하기에 어려운 환경이 아니었고 편안하게 자신이 원하는 곡을 작곡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기 때문에요, 하이든의 음악은 대부분 밝고 즐거운 곡이 많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한번 곡을 들어볼 건데요. 현악 사중주 황제라는 곡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보면요, 이 곡을 들으면 만약에 찬송가를 한번 들어본 친구들이 있다 그러면 시온성과 같은 교회의 멜로디가
주 선율로 주제 선율로 나오게 되는데요. 한번 그럼 우리가 들으면서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에 주제 선율이 나오고 있고요. 오스트리아의 국가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2악장은요, 우리가 들었을 때 엄숙한 느낌의 주요 선율로 나오면서요, 바이올린이 주를 이루지만 다른 악기들이 뒤이어서 함께 주 선율에 함께 동참하면서 이 음악이 시작되는데요. 자, 매우 서정적인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더 들으시면 느낄 수 있는데요. 서정적인 흐름이랑요, 4개의 변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조금 더 들어보면서 우리가 이 흐름을 조금 더 들어볼게요. 원래는 초반에는 바이올린이 주 선율을 담당했다고 생각하면요, 지금은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첼로와 비올라가 이 주 선율을 다시 이어받아서 연주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이든은요, 이 시대 때 104개의 교향곡을 작곡했다고 합니다. 논란, 고별, 사계, 군대 이렇게 104개의 많은 곡들을 작곡했다고 하고요. 현악 사중주 곡은요, 80여 곡이나 되는 곡을 작곡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때 이 악기들의 체계를 잘 만들었고요. 요렇게 이런 현악 사중주곡, 악기곡을 많이 만들었다는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어서 모차르트의 곡을 들어보고요. 모차르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모차르트는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요. 음악의 신동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자,
이탈리아의 명랑한가요? 독일의 정돈된 화성을 바탕으로 단정하고 자연스럽게 흘러넘치는 곡들을 많이 만들어냈는데요. 천여 곡이 넘는 주옥 같은 곡을 작곡한 작곡가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사람들이 음악의 신동이다라고 많이 불렸다고 합니다. 자, 이 모차르트가요, 음악의 신동이라고 불리게 된 데는 한 가지 일화가 있는데요. 5살 때 피아노 협주곡을 작곡했다고 합니다. 5살 때 피아노를 친 것도 놀랍지만 그것을 작곡했다고 하니 더 놀랍죠? 자, 12살에는요, 오페라를 만들었다고 해요. 정말 세상에 이런 일에 나올 만큼 정말 대단한 아이인 것 같죠? 이 당시에는. 그래서 모차르트는 어릴 때 그렇게 음악으로 총명받던 아이였습니다. 또한 교황청 바티칸에서 궁에서 알레그리라는 사람이요, 작곡한 미제레레라는 합창곡을 모차르트가 들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곡은 바티칸 궁 안에서만 연주하고 밖에서 절대로 연주한 적이 없을 정도로 악보 유출에 대해서 항상 잘 염두를 해두고 있는 곡이었다고 하는데요. 모차르트는요, 이 곡을 한 번만 듣고 구성부의 11분짜리 곡을요, 그대로 기억해서 악보로 만들었다고 해요. 자, 난생 처음 들은 구성부의 곡을 11분이나 되는 곡을, 그것을 듣고 직접 작곡을 했다니 정말 음악의 신동이라고 불릴 만한 재능을 가졌죠. 자, 모차르트는요, 36년이라는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 짧은 기간에 1년 평균 16편씩이나 만들어낸 작곡가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일평생을 음악을 위해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는데요. 작품 중에는요, 피아노 협주곡 20여 개와 교향곡 40여 개, 그 다음에 세레나데, 그 다음에 디베르티멘토, 그 다음에 오페라 등 오페라 40여 곡, 그 다음에 60개의 사중주곡을 작곡했다고 합니다. 정말 일평생 정말 많은 곡을, 천여 곡의 주옥 같은 곡을 작곡한 작곡가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모차르트 Eine kleine Nachtmusik을 한번 같이 들어볼게요. 들으면서 이 음악의 신동이 만들어낸 음악은 어떤 것인지 선생님과 함께 조금 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곡은요, 사실 모차르트의 곡으로도 유명하지만요, 일반적으로 클래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씩은 들어보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는 곡 중에 꼭 항상 꼽히는 곡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TV에서나 대중매체에서 많이 듣게 되는 곡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아하면서도 아름답고 경쾌한 스타일이요, 사람들의 사랑을 많이 받는 곡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자, 특히나 지금 나오는 이때까지 들었던 우리 1악장의 선율 같은 거는요, 사실 한번 들으면 인상이 강하게 남고 그것을 기억하기 좀 쉽고 잘 기억할 수 있는 곡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음악, 모차르트 Eine kleine Nachtmusik을 한번 좀 더 들어볼까요?
자, 이 곡의 제목의 뜻은요, 작은 밤의 음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명칭은요, 세레나데 제13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곡은 다른 세레나데와 다르게 제1 바이올린, 제2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 베이스 등 5개의 현악기로 구성된 현악 세레나데라고도 많이 불린다고 합니다. 자, 트릴 나오면서 따르랑 나오는 트릴과 전반적인 선율이 일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곡을 들을 때요, 연속적으로는 조용하고 사랑스럽게 접근하고 긴장을 줬다가 긴장이 풀었다가 그렇게 진행이 되는 그런 곡이라고 합니다. 잘 들어보셨나요? 자, 이어서 모차르트에 이어서 베토벤을 알아보겠습니다. 독일 사람이고요. 이 사진을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많이 봤을 거예요. 베토벤의 모습입니다. 인상이 아주 강렬하죠? 자, 베토벤은요, 고전파 음악의 최고봉을 이룩하고요, 낭만파 음악의 길을 열어서 19세기 이후에 음악에 큰 영향을 끼친 작곡가라고 합니다. 그의 영감과 열정으로요, 과거의 모든 음악의 생명을 불어넣었고 풍요하고 기름진 음악 세계를 창조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베토벤은요, 어린 시절 매우 가난했다고 합니다. 가난하게 보냈고 청년 시절에 도시에서 혼자 공부를 하면서 지내면서 음악 공부를 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시는 불공평하게도 절망을 안겨주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알고 있죠? 나이가 30쯤 됐을 때요, 베토벤은 청각에 장애가 오기 시작합니다. 청각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작곡가는 음을 듣고 그것을 작곡하고 음악을 들어야지 사실 우리는 음악가라고 음악가의 활동을 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30살이 됐을 쯤 베토벤은 청각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요, 이때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베토벤은 이때 이후에 계속 작곡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도 귀가 멀어가는 이후에도 작곡을 멈추지 않았고 많은 곡들을 작곡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교향곡에는 영웅, 전원, 합창 등 다 9곡, 그 다음에 피아노 소나타, 비창, 열정, 월강 등 32곡을 작곡했다고 합니다. 현악 사중주 17곡과 오페라, 피델리오를 작곡했다고 합니다.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악기곡부터 오페라까지 정말 다른
분야지만요, 여러 가지를 작곡한 작곡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요, 선생님과 함께 들어볼 음악은요,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14번 월강 1악장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씩 들어봤던 친구도 있을 수 있는데요. 한번 이걸 들어보면서 베토벤에 대해서 선생님과 함께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14번 월강은요, 우리 비창 열정과 더불어서 베토벤의 3대 피아노 소나타로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대중들이 많이 사랑하고 거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이 곡을 인지하고 있을 정도로 이 곡은 가장 유명한 곡이기도 합니다. 느린 템포로 시작해서요, 서정적인 1악장의 분위기 때문에 월강이라는 이름이 더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이 곡은요, 소나타의 형식의 변화와 혁신을 추구한 베토벤의 독자적인 음악 세계를 느낄 수 있다는 곡입니다. 그럼 한번 좀 더 들어보면서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있는 이 가락에서는요, 아름다운 가락에서 로맨틱한 아름다움과 정열의 빛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음을 들어보면 정말 그 두 가지를 다 느낄 수 있는데요, 고요한 호수 위에 창백한 달빛이 반짝이는 것처럼, 별들과 달빛이 반짝이는 것처럼 그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낭만파 음악에 대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19세기 초에 시작하여서 20세기 초까지 이르는 음악을 말하는데요. 슈베르트, 멘델스존, 베버, 차이코프스키, 라흐마니노프, 바그너, 브람스 등 너무나 많은 작곡가들이 있었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요. 중산층과 평민들이요. 부와 명성을 쌓을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점차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고전주의 음악이 반복과 대비를 통해서 우아함을 추구했다고 생각하면요. 낭만주의는 감정의 강렬한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들었을 때 더 화려하고 더 강하게 느낄 수 있는 요소들을 찾기 시작했는데요. 고전파 음악보다요. 규모가 웅장하고 커졌습니다. 자, 악기의 발달로요. 깊고 화려한 소리를 낼 수 있고 오케스트라의 규모 또한 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곡가들과 연주가들이요. 다양하게 활동을 할 수 있고 자신들이 원하는 연주와 규모들의 그 연주들을 다양하게 했다는 특징들이 있는데요. 이때 작곡가랑 연주가가 분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올린의 파가니니, 피아노의 쇼팽과 리스트로 대표되는 명연주가들이 탄생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자, 이때 민족주의 같은 성향이 많이 나타나게 돼요. 자, 그래서 이거를 쉽게 설명하면 각국의 독특한 양식적인 성격이 많이 묻어나게 됩니다. 스페인은 스페인, 이렇게 자기 여러 나라의 곡들이 그런 문화들이 이 음악에 잘 스며든 곡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들어보면서 한번 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때 오케스트라 규모가요. 100명 이상의 규모로 커지게 됩니다. 자, 순전히 기악곡이 많았던 예전에 비해서요. 합창과 교향곡의 합창과 독창도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낭만파 음악에는 또 어떤 작곡가들이 어떤 음악을 만들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멘델스존, 독일 사람이고요. 음악의 화가라고 합니다. 정말 화가라는 이름이 더 멋지지 않나요? 자, 멘델스존. 자, 비극적인 생애를 보낸 모차르트와 베토벤에 비해서요. 이 멘델스존의 생애는요. 이 이름에 걸맞게 행복한 생애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그의 음악은요, 조금 세련되고 다정스러운 가락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작곡가들이 살아온 생애에 따라서 정말 그것이 많이 그 음악에 투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특히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가 퇴장할 때 나오는 축혼 행진곡이 멘델스존 작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잘 들어보셨죠? 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결혼 행진곡이 이렇게 멘델스존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가까이 있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곡들과 이런 작곡가들이. 자, 이어서요. 슈베르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스트리아 사람이고요. 가곡의 왕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가곡을요. 무려 650곡이나 작곡했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기록을 가진 작곡가이죠. 시랑 가락과 반주가요 일체가 된 예술성이 풍부한 가곡들을 많이 작곡하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슈베르트는 근데 가난한 생애 때문에요 그렇게 성대한 음악 결함을 열어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을 마감했다고 하는데요. 슈베르트 음악을 우리가 들어보면요 가장 큰 특징은 선율로 알 수 있습니다.
가곡뿐만 아니라 피아노, 교향곡마저 선율이 너무나 아름답다고 하는데요. 연가곡집, 아름다운 물방앗간의 아가씨, 겨울나그네, 백조의 노래, 600여 곡이 넘는 가곡, 이런 가곡들을 많이 지은 가곡의 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가곡 중에 한 곡을 들어볼 건데요. 마왕이라는 가곡을 들어볼 것입니다. 18살 때요, 괴테의 시에 곡을 붙여서 이 가사에 처음부터 끝까지 가락이 반복되는 부분이 없어서 통절 형식이 된 가곡이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곡은요, 즉흥적으로 단숨에 썼다고 해요. 정말 그의 재능이 그대로 이 곡에 나타나겠죠? 자, 그러면 한번 곡을 듣고 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곡을 들으면요, 삶과 죽음의 사이를 헤매는 어린아이의 긴박한 상황과 그 반주가 그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피아노의 소리를요, 말발굽 소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들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급하고 긴장감 넘치는 그 음악을 느낄 수 있겠죠? 자, 이 곡에서는 해설자, 아버지, 아들, 마왕 등 4개의 사람의 소리로 분담하여서요, 극적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아버지의 말은 나직하게 표현되며 아들의 소리는 긴장감 있게 높게 표현이 된다고 합니다. 마왕의 소리는요, 속삭이듯 약하게 쓰였다고 해요. 그래서 오묘한 전조나 절묘한 화음으로 이 곡의 극적인 그 느낌을 가득 살렸다고 합니다. 자, 이어서 쇼팽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폴란드 사람이고요. 피아노의 시인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자, 쇼팽은요, 사실 20세가 되던 때에 파리로 떠나면서 그의 피아노의 인생이 빛을 발했다고 하는데요. 39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피아노로만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곡을 만들기 위해 이 쇼팽은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품 대부분 곡이 피아노 곡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폴란드 민속 음악을요, 피아노 곡으로 작곡하여서 또 음악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였다고 합니다. 유명한 곡으로는요, 피아노곡 군대의 폴로네즈, 마수르카 야상곡, 빗방울 전주곡, 즉흥 황상곡 등 여러 곡이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시간이 되면 쇼팽의 피아노 곡을 한번 여러분이 들어보는 것도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바그너입니다. 독일 사람이고요. 악극의 창시자라고 합니다. 자, 문학과 극음악을 종합하여서 하나의 악극인 종합예술로 완성시키고 발전시킨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현악도요, 현재 내관 편성으로 발전을 시키고 확대시켰다고 합니다. 악극으로 트리스탄과 이졸데, 니벨룽겐의 반지, 타노이저, 로헨그린처럼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여러 오페라들을 작곡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요, 다음 작곡가들을 알아볼 건데요. 다음 작곡가들은 우리 김민혜 선생님께서 다음 작곡가들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그 다음 어떤 작곡가들이 있는지 선생님이랑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란드, 이태리, 독일을 거쳐 이번에는 프랑스로 넘어갑니다. 비제라는 작곡가인데요. 이탈리아의 베르디, 독일의 바그너와 함께 오페라라는 장르에 대해서 굉장히 정립을 시킨 프랑스에 대표되는 작곡가 중 한 사람입니다. 오늘은 예를 들어서 비제의 오페라 까르멘이라는 작품을 보면서 저희가 한번 비제 작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페라 까르멘은 지금 굉장히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가 집시의 노래나 하바네라 같은 아리아로 잘 알려져 있는 오페라인데요. 초연됐을 당시에는 크게 성공하지 못했다고 해요. 완전
대실패를 했던 작품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그리스 고대 신화나 이런 진지한 세리아 종류의 오페라들이 더 많이 유행을 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조금 생소한 주인공과 스토리를 다루고 있다 보니까 크게 사랑을 받지는 못했지만 비제가 죽고 난 이후에 시대가 변하면서 유행도 바뀌면서 다시 한번 재조명이 되고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이 바로 비제의 오페라 까르멘이라는 작품입니다. 오늘은 까르멘에서 우리가 또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투사의 노래를 먼저 들어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Signor, signor, cada vez le sola. Il poeta, elle est son honneur, pour plaisir, il joli combat. Le récit que blesse jour de fête, de si 많이 들어본 아리아죠. 투사 에스카미오라는 사람이 경기에서 이기고 난 뒤 술집으로 들어와 오페라 주인공 까르멘에게 자신의 존재를 뽐내기 위해서 부르는 아리아입니다. 계속 한번 들어보실게요. Fascinage a que se passe qui Vide Cristo, le dolore se lo 이 정도 한번 들어볼까요? 에스카미오의 아주 남성적인 매력이 잘 담겨있는 비제의 오페라 까르멘에서 나오는 아리아였습니다. 우리는 프랑스, 비제를 넘어서 이번에는 러시아로 가보겠습니다. 러시아의 국민주의, 그러니까 낭만파 시대에서도 국민주의에 해당하는 작곡가 바로 차이콥스키입니다. 우리가 차이콥스키는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이름인 것 같아요. 러시아를 대표하는 여러 작곡가 라흐마니노프나 쇼스타코비치와 함께 잘 알려져 있는 작곡가인데요. 오페라나 이런 클래식 음악에서도 주로 차이콥스키는 발레 음악으로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하게 그리고 많이 알려져 있는 작곡가입니다. 맥조의 호수, 호두깎이 인형, 그리고 잠자는 숲속의 미녀 등 발레 음악을 굉장히 많이 작곡한 작품입니다. 지금도 많이 작품이 올려지고 있고 우리가 또 러시아 볼쇼이 무용단이 한국으로 내한해서 연주하면서 차이콥스키의 음악을 발레와 함께 느껴볼 수 있는 기회도 적지 않게 있었는데요. 오늘 차이콥스키의 곡 중에서도 호두깎이 인형에 나오는
꽃의 왈츠라는 곡을 한번 들어보면서 차이콥스키 음악이 어떤 스타일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곡 시작에 하프 연주로 마치 성문이 열리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죠. TV 광고나 영화, 드라마에서 자주 접해봤을 법한 음악인데요. 좀 친숙하죠? 이 곡은 꽃의 왈츠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자리하고 있는 아주 화려함을 담고 있는 곡입니다. 꽃의 요정들이 화려하게 왈츠를 추면서 무도회장을 밝히는 그런 느낌을 가득 담고 있는 곡입니다. 아주 조금 더 들어볼게요. 이렇게 러시아 음악에서는 이렇게 화려하면서도 예술을 띤 작품의 특징이 담겨있는 곡들이 많이 작곡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차이콥스키뿐만 아니라 그 낭만 시대를 대표하는 작곡가 베르디, 도니제티, 오펜바흐 같이 다른 수많은 작품을 작곡한 작곡가들이 있는데요. 요즘같이 스트레스 많이 쌓일 때 밖에 가서 친구들도 못 만나고 어디 마음껏 놀러도 못 가잖아요. 그럴 때 집에서 유튜브로 차이콥스키나 오늘 들었던 다른 작곡가들의 작품을 켜가지고 들으면서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데 아주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낭만시대까지 각 시대를 대표하는 작곡가들과 작품들을 알아봤습니다. 1시간 동안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우리 다음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